지방화 시대, 특히 이런 남북권 경제가 갖는 의미가 뭐고, 왜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 지방화를 해야 되는가, 이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뭐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가져왔는데,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제 말에 집중을 해 주십시오. 제가 얼굴이 그렇게 보기 싫지는 않을 테니까 저를 주로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발전론을 전공한 학자 출신이기도 하고, 또 국정 경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을 비교하기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이 되었죠.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고, 요즘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1960년대에 제일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60년, 70년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최 10대 강국에 올랐을 정도로, 그리고 전 세계 국민들이 대한민국 제품 안 쓰는 국민들이 없을 정도로 이런 나라가 되었느냐. 또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K-팝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갖고, 또 K-드라마, K-무비를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느냐. 대한민국을 정말 신기롭게 보고 대한민국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엑스포 유치에도 큰 힘이 되고 있는데, 그런 한켠으로 저는 사실은 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 걱정을 많이 하냐면,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나라들 가운데에서도 그 선진국 대열에서 더 잘 발전을 이루고 있는 나라가 있고, 선진국 대열에서 잘 올라갔는데 거기서 머무르거나 정체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걸 좀 왜 그럴까 하는 요인을 우리가 잘 찾아서 그걸 해결한다면, 대한민국도 선진국에서도 더 선진국, 최선진국, 그리고 뭐 선진국이라는 표현이 그렇다고 한다면 세계의 비칸츄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비근한 예로 한번 우리 이웃 일본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1980년대에 미국을 능가할 것이다, 또 심지어 경제 대국을 넘어서 경제 동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서양 사람들이 일본을 부러워할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복합 불황이 온 이후로 30년간 아쉽게도 일본 경제가 옛날의 그 영화를 되찾고 있지를 못합니다. 일본의 국민소득이 1990년대에 4만 불대에 이미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일본의 국민소득이 4만 불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이 그 지난 30년 동안 그 근면하고, 또 기술 수준도 세계 최고이고, 또 이 개선을 한다 그러면은 제일 잘한다는 그런 일본이 왜 이렇게 정체를 했을까? 뭐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할 때 네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고령화고요. 급격한 고령화가 인구의 25%를 넘다 보니까, 그 고령 인구가 생산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니까 경제 발전이 더뎌졌다. 이게 첫 번째 요인으로 꼽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요인은 혁신 역량을 꼽습니다. 혁신. 일본이 조금씩 고쳐가면서 이렇게 축적해 갖고 개선하는 데는 굉장히 능한데, 뭔가 획기적인 이 혁신, 창의적인 혁신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확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못하는 제품을 만들어 갖고 이 세계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는 데는, 그 이전에는 좀 잘했는데 90년대 이후에는 그 힘이 확 떨어졌더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90년대에는 소니 살려고 우리 국민들도 텔레비전 살려고 난리였잖아요. 뭐 일본 가면 전지야 밥통 하나 사오려고 그 전부 양손에 들고 우리 고생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은 대한민국 제품들이 다 휩쓸고 있잖아요. 삼성이나 LG나 뭐 에어컨, 텔레비전 할 것 없이 다 휩쓸고 있습니다. 또 그 시간 동안에 미국은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또 전 세계
확 바꿔놨습니다. 인류의 문명을 아예 바꿔놨어요. 이런 어떤 획기적인 혁신, 이런 거를 일본이 하지 못했다는 것이 두 번째 요인으로 꼽히고요. 세 번째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동경 중심의 일극주의, 다시 말하면 지방화를 충분히 성공하지 못했다. 일본이 큰 나라지 않습니까? 1억 3천만의 인구를 갖고 있는 큰 나라가 도쿄와 도쿄 중심의 그런 일극으로 나라 전체를 부흥시키고 또 모든 인재와 자원과 기업과 이런 것들이 수도권 중심, 도쿄 중심으로 몰리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발전이 충분히 하지 않아서, 또 거기다가 중앙 집권적 관료주의가 워낙 심해서 일본이 그런 발전을 못 이뤘다. 이게 보통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요인들입니다. 유럽에서도 또 미국을 포함해서 서양에서도 이게 잘 나가는 나라들하고, 지금도 잘 나가는 나라들하고 지금은 많이 정체한 나라를 비교해 보면은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비교적 정체를 하고 있다면, 영국이나 독일, 미국 같은 나라는 2000년대 이후에 더 많이 성장을 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이유가 여기도 마찬가지. 미국이 왜 저 큰 나라가 아직도 저렇게 엄청난 경제 성장률을 보이면서 계속 성장을 할까요? 미국에는 혁신 거점이 하나 둘이 아니라 한 50개 이상의 혁신 거점이 있습니다. 뭐 워싱턴과 뉴욕만 있는 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도 있고, 시애틀도 있고, LA도 있고, 텍사스도 있고, 시카고도 있고, 뭐 아리조나도 있고, 콜로라도도 있고, 온갖 군데가 다 혁신 거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미국은 땅덩어리도 크지만, 여러분들 축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운동장을 넓게 써야 되잖아요. 운동장을 좁게 써서 공 따라 다니는 축구하면은 절대 못 이깁니다. 운동장을 넓게 쓰면서 그 선수들을 골고루 잘 활용을 해서 선수들이 토탈 서커, 전체적으로 축구를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해야 이게 그 축구에서도 강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가 있으면 국토의 곳곳을 잘 써야지, 그리고 그 발전 잠재력을 곳곳에서 잘 발휘하도록 해서, 미국처럼 인공지능 하면은 아리조나, 또 그 IT 하면은 실리콘밸리, 또 뭐 IT 가운데에서도 그 인터넷 관련 하면은 시애틀, 뭐 이런 것처럼 곳곳에 각각의 거점들이 혁신 영향을 발휘하고, 그 혁신 거점을 이 새로운 발전의 동인으로 삼아서 성공한 나라들은 아직도 계속 혁신과 혁신을 거듭하면서 성공을 하는 반면에, 프랑스도 일본처럼 파리 중심의 나라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중앙 집권적 관료주의가 강하고,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프랑스도 여전히 2000년대 초에 4만 불대의 국민소득에서 아직도 지금 4만 불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보면, 자, 대한민국이 이미 세계 10대 강국이고 5천만 이상의 그 인구를 갖고 있는 큰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몰려서, 그것도 수도권에서도 서울 중심, 서울 중심에서도 강남 중심, 이렇게 좁게 움직이고, 좁게 인재가 몰리고, 돈이 몰리고, 기업이 몰리는 이런 환경을 가지면은, 결국 이 나머지 그 더 넓은 국토를 갖고 있는 인구와 지역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게 요만큼밖에 성장을 못하는 거고, 또 이게 그런 경제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 문제를 동시에 갖고 옵니다. 어떤 사회 문제냐?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출산 문제 아닙니까? 저출산 문제가, 역사상 이렇게 저출산이 심했던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저출산 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의 젊은이들이 다 빨려 올라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미끄러지듯이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또는
삶의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몰리는데, 그 수도권으로 몰린 젊은 친구들이 소위 말해서 금수저 자식들이 아닌 바에야 전부 가서 원룸 생활을 하거나 오피스텔 생활을 하거나 자기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허덕이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늦어지고, 결혼 늦어지니까 당연히 아예 결혼 좀 늦어졌다 싶으면 아예 결혼하지 말고 나 혼자 편하게 살지, 이렇게 마음 먹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자꾸 결혼한 부부들도 부부들끼리 살기 힘드니까 아예 안 놀려고 자꾸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저출산율이 심지어 서울의 출생률이 0.58까지 떨어지는, 이거는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사람 낳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결혼해서 0.5명을 낳는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가면 이제 300년 뒤에는 한민족은 멸종을 하게 되죠. 저절로 반씩 계속 줄여보세요. 한 300년 줄이면은 그렇게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도 이 과도한 수도권 집중 문제가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선진국 가운데서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도 이 지방화 시대를 여는 것은 당연히 그냥 공평하게 살자, 우리도 좀 잘 살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문제고, 대한민국을 실제로 앞으로 50년, 100년 이후에 지속 가능한 선진국으로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느냐의 결정적 계기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정부부터 계속 이 지역 균형 발전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떡을 단순히 나눠주는 식의 균형 발전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떡을 여기 찔끔찔끔 좀 이렇게 중앙이 우리가 잘 사니까 우리가 벌어갖고 떡 좀 나눠줄 테니까 그 떡을 좀 받아갖고 그냥 잘 사세요, 이런 지방화 시대 전략 갖고는 지역이 제대로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제대로 발전하려면 지역에 떡시루를 만들어줘야 돼요. 떡을 찍어낼 수 있는 떡시루를 만들어줘야 거기에서 떡을 생산을 하고 그 떡을 가지고 더 큰 그 떡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주는 떡은 먹고 나면 끝이잖아요. 떡시루는 계속 떡을 만들 수 있고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 떡을 나눠주는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니라 단순히 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떡시루를 만드는 균형 발전을 제대로 해야 된다. 떡시루를 만든다는 건 뭐냐? 혁신 거점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그 거점이 자기 특성에 맞는 자생적 발전 전략을 취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특성화에 걸맞는 발전을 지역 주도로 하게 해서 자기 밥그릇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이런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저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작게 생각하지 말자. 이게 혁신 거점을 만드는 거는 각각 작은 데에서도 다 만들 수 있지만, 그 작은 데들이 점이 돼버리면 또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조그만 데에서 우리 반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러면 그 옆에 지역으로 이게 발전이 확산이 안 되면 여전히 수도권이라는 거는 그 2,500만 인구가 집적돼서 자기들끼리 하나의 큰 떡시루를 만들어 갖고 굴러가는데, 지역은 또 거기서 나뉘어져 갖고 순천하고 여수하고 싸우고, 부산하고 창원하고 싸우고, 울산하고 부산하고 싸우고, 광주하고 전주하고 싸우고, 이래 갖고서는 수도권은 점점점 파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릇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는 그릇을 점점점 작게 하는 그런 지역 균형 발전 갖고 수도권 일극주의가 극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운동장을 넓게 쓰라는 거는 지역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대를 해야 되고, 발전의 축을 옆으로 벌려야 됩니다. 옆으로 벌려. 그 옆으로 벌린다는 건 뭐예요? 대한민국의
수도권도 그냥 수도권이 있은 게 아니죠. 서울이라고 하는 허브가 생겨갖고 그 허브가 확장되다 보니까 경기 인천을 또 하나의 허브로 만들고 그러면서 경기도까지 해서 이게 수도권이라는 게 이루어져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광주, 부산, 뭐 이 또 창원, 거점 도시, 여수, 울산 이런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는 데가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여기가 허브 역할들을 하고 그 허브 도시들이 이 축을 남북권 전체로 연계를 해서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순천 박람회 갔더니 농담 삼아 우리 노광규 시장님이 저보고 그래요. 아, 순천에 오시는 분들의 절반 가까이가 영남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부산에도 국가 정원을 만든다 그러면 그 부산에 또 국가 정원으로 가면은 순천이 부산에 비해서 밀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순천에 이 순천만 정원 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남도 기행의 새로운 장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들이 여수도 가고 여수 간 사람들이 강진도 가고 해남도 가고 목포도 가고 광주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남도의 관광권이 확 열리는데 이게 기능을 하듯이 이제는 관광도 잠깐 왔다가 가는 그런 관광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체류형 관광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산에 큰 배들이 들어오면 부산만 즐기고 반나절 반짝 하고 크루즈 타고 돌아가는 이거 부가가치가 별로 없는 관광입니다. 부산에 크루즈를 타고 오면 그 크루즈 타고 여수도 한번 들려가고 아니면 부산에 내려서 2박 3일 코스를 만들어서 남도 기행을 다 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이 부산에서 오는 사람들이 호남에도 오고 호남에서 오는 사람들이 호남으로 오는 사람들이 부산에도 오고 이렇게 영남으로도 오고 이렇게 해서 이 관광벨트를 확장을 하는 게 서로가 먹고 사는 길이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전남지사님하고 김영록 지사님하고 또 이 경상남도의 박완수 지사님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를 공동으로 만들자. 그동안은 말로만 그랬는데 말로만 뭐 남해안 관광벨트 이렇게 하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말로 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실천을 하는 거죠. 실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획을 함께 세우고 그 계획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관광 하나만 예를 들어도 관광을 제가 예를 드는 이유는 관광이 사실은 부가가치가 제일 높은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미래 산업 중에 우리가 뭐 IT도 있고 또 인공지능도 있고 빅데이터도 있고 또 이게 수소도 있고 뭐 새로운 산업들 그런 것들도 있지만 관광이 서비스 산업 가운데는 꽃이고요. 부가가치도 가장 많고 관광이 잘 되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 관광 명소가 되는 것은 관광을 한다 그래갖고 뭐 자연만 보고 가는 관광은 그건 옛날 관광이고 관광이 잘 되려면은 문화 콘텐츠가 뒷받침이 돼줘야 되고 좋은 문화 콘텐츠가 뒷받침이 되려면 거기에 걸맞는 정주 여건, 숙박시설 그리고 교통 인프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사람들의 시민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돼야 또 음식 뭐 이런 것까지 다 뒷받침이 돼야 관광 선진국이 되는 거죠. 저도 오늘 아침에 굉장히 속상한 뉴스를 접했는데 한국에서 일본 간 사람들은 300만인데 일본에서 한국 온 일본인들은 100만밖에 안 된다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관광 그 인프라나 관광 서비스나 문화 콘텐츠나 그 관광을 위한 그런 기반이 아직도 일본이 그 점에서는 일본은 세계 최고의 관광 대국인데 우리하고 격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소니나 이런 그 파나소닉을 우리 삼성전자나 LG가 뛰어넘었듯이 관광도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K-팝 K-드라마, K-무비도 20년 전만 하더라도 김대중 대통령이 대중문화 개방한다 그럴 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그거 개방하면은 일본 문화가 우리 다 지배할 거예요. 그리고 반대 엄청 했지 않습니까? 근데 20년 뒤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한국의 K-팝이 일본 J-팝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만큼 거꾸로 역전이 됐어요. 저는 관광도
한국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자원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살려야 돼요. 그걸 살리려면 혼자 살리면 안 됩니다. 같이 살려야 돼요. 같이 살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같이 살린다는 것은 우리 눈높이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저기 우리 기장 수준이나 강서 수준이나 또는 저기 남해 수준이나 또는 거제 수준이나 순천 수준이나 여수 수준이나 목포 수준으로 맞추는 게 아니고 이 전체를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맞추는 겁니다. 우리를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눈높이를. 순천만 정원도 제가 오늘 가서 보면 작년보다 준비가 참 잘 됐다는 게 그 몇몇 부분에서 그 눈높이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니까 세계인들이 와서도 아, 이거 참 컨텐츠 퀄리티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남해안 우리가 관광벨트 시대를 열자, 남해안 경제벨트 시대를 열자 했을 때 우리가 함께하는 것의 이점은 그 함께함으로써 눈높이를, 우리의 안목을, 우리의 기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다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게 교통이 됐든 숙박시설이 됐든 또는 레저시설이 됐든 또는 문화 컨텐츠가 됐든 그거를 글로벌 수준으로 다 끌어올려야 글로벌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이, 아니 오히려 감동을 받으면서 이 관광을 한 번 온 사람이 두 번 오고 10번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같이 하는 것의 이점이에요. 같이 함으로써 우리가 수준을 함께 끌어올린다. 두 번째는 같이 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분업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너도 하는 건 나도 한다, 너도 하는 건 나도 한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각자가 갖고 있는 강점과 특성을 잘 살려서 그쪽에 잘하는 거는 그쪽에 밀어주면 돼요. 특히 경제 분야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울산시장 경남지사와 함께 부울경 경제동맹을 하자, 뭐 복잡하게 자꾸 무슨 그 지방자치 그 기구 자꾸 만들지 말고 실질적인 경제동맹을 하자. 실질적인 경제동맹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천에서 창원에서 우주항공 산업하겠다? 그래 밀어줄게. 우주항공 산업하면은 거기 부품은 누가 하는데? 부산 기업들이 부품이 엄청 세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이 분업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부산이 예를 들어서 미래자동차를 르노가 저희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한다. 그러면 창원, 울산이 그 분업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남북권 전체로 연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북권이 갖고 있는 각자 미래 산업 가운데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하게 하고 그 선택한 것을 서로가 밀어주는 겁니다. 밀어주면 뭐가 생기냐? 체인이 생겨요. 체인이. 네트워크가 생겨. 그러면 아까도 점심시간에 제가 지사님하고도 그렇겠지만 호남에서 잘할 수 있는 산업을 하면은 그 호남의 부품은 저희가 될게요. 또 영남에서 잘할 수 있는 산업에 그 기지는 호남에서 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두 개의 항만을, 세계적인 항만을 갖고 있습니다. 부산하고 광양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오히려 육로가 너무 멀어서 그동안 영호남이 먼 것처럼 느껴졌지만 우리 똑같이 영호남 지사들이 한 얘기가 부산에서 목포까지 앞으로 1시간에 연결할 수 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고속전철로 연결할 수도 있고 새로운 신교통수단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1시간에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육로로도 1시간에 연결할 수 있고 기찻길로도 1시간에 연결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운동장을 좁게 쓸 필요가 뭐가 있냐. 넓게 써서 함께 발전하는 전략을 취하고 그렇게 될 때 자꾸 연계되고 서로 관계를 깊게 하고 분업이 이루어질 때 남북권이라는 게 하나의 경제 단위로 점점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이 유일하게 수도권에 이어서 남북권을 또 하나의 축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수도권은 이미 2,500만이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200만, 300만, 100만, 50만 갖고 경쟁하려면 그 경쟁이 안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남북권에는 이게 제가 얘기했듯이 항만도 큰 게 두 개가 있고 또 산업도 여천 화학공단이나 철강 단지와 이쪽 울산 쪽에 또 창원 쪽에 제조업 단지와 또 부산은 대기업은 없지만 또 부품 산업
기계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해 있고, 또 부산과 이 남해안을 따라서 세계적인 그 조선 산업의 벨트가 형성이 이미 돼 있어요. 이걸 자꾸 살리면서 서로 연계하고 서로 이 깊게 분업을 맺으려고 하고,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 관광 벨트를 남북권 전체가 함께 가져간다면 얼마든지 저희는 또 한 번의 성장 동력을 이 남북권에서 가져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두 바퀴 성장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건 다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장점이 있습니다. 이 남해안 남북간이 좋은 이유가, 수도권보다 좋은 이유가, 여러분 서해안 바다가 좋을 것 같습니까? 남해안 바다가 좋을 것 같습니까?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지역 감정. 근데 제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강 주변에 자기들 아파트 갖고 있는데 이게 조망권이 좋아서 뭐 1억이 비싸니 2억이 비싸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딱 웃기지 마라. 니들 바닷가에 살아봤어? 바다 조망을 갖고 아파트를 갖고 있는 거하고 강 조망을 갖고 아파트를 갖는 게 그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교 안 됩니다. 제가 바닷가에 살지만 바다는 이 하늘과 이 하늘을 가장 맑게 볼 수 있는 데가 바다예요. 바다의 색깔은 하늘의 색깔에 따라서 변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365일 변해요. 그러니까 365일 새로운 연출이 일어나. 그런 새로운 연출이 일어나는 환경을 자기 조망권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냥 도시에서 쪼릿쪼릿 이렇게 안 좋으니까 그나마 저 좋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그 스케일이 다르다. 그래서 내가 까불지 마라 이렇게 내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이 남해안권의 정주 환경이 훨씬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순천에 와서도 우리 시장님한테 그런 얘기했지만 순천에 오면 마음이 참 편해진다. 내가 휴식을 얻는 것 같다. 그다음 휴양하는 느낌이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내가 얻는다. 제가 남도 기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이유인데, 앞으로는 일의 성격도 점점 더, 우리 부산이 지금 월케이션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Work and Vacation. 일만 하지 말고 일도 이제는 원거리로 다 이 온라인으로 일이 가능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그 복작복작 서울에서 일하지 말고 부산에 와서 바다 보면서 호연지기도 키우면서 일도 하고 즐기기도 해라. 그랬더니 지금 그 월케이션 센터가 엄청나게 지금 인기입니다. 근데 뭐 부산도 대도시인데 여기 지금 이 남해안 따라서 그 월케이션 할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는 정말 제대로 자기 그 삶의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시골이라는 표현보다도 이런 정주 환경이 좋은 곳에 와서 살면서 일은 자기가 하고 싶은 곳하고 연결을 해서 사는 형태로 삶의 형태가 점진적으로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주 여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남부권 전체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이제는 인구가 거꾸로 그렇게 수도권에 과밀하던 인구가 이쪽으로 오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유인을 펼 필요가 있고, 또 그런 잠재력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해결해 주면 돼요. 하나는 교통을 아주 조밀하게 어디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남북권 전체를 제가 1시간 번역으로 다 만들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정주 여건과 교육에 관해서 이쪽에서 교육을 아이들 시키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공동 노력이 필요해요. 지금은 다 교육 때문에 서울로 집중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분산을 또는 여기도 새로운 교육 허브들을 자꾸 만들어서 그거를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분명히 저는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고, 지금 저희도 그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역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하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삼아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직 비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 수도권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남부권 또는 지방에 있다. 지방을 진짜 제대로 떡을 나눠주는 지방화가 아니라 떡시루를 만들어주는 지방화를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한 바퀴로 돌리는 나라가 아니라 두 바퀴로 돌리는 나라로 제대로 만들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더 큰 미래, 더 좋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앞선 선진국 가운데 정체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들의 뒤를 밟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남북권에 계신 영호남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에 다 성지 역할을 하셨고 다 중요한 엔진 촛불 역할을 하셨는데, 횃불 역할을 하셨는데, 이제 한 번 더 그 역할이 남아 있다. 그 역할은 뭐냐? 산업화 민주화에 이어서 이제는 미래를 위한 지방화의 새로운 주역으로 우리 남북권이 주체로서 올라서야 된다. 여기에 영호남이 어디 있고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이런 거 따질 거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그런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지방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